네, 커넬학원 국어 수업하고 있는 신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국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그럼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커넬 거의 창립 멤버고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학교는 평택고 하고 있고 한광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학교 뭐 스타일이나 뭐 이제 내신 출제 반영하는 거 어떻게 좀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좀 학교별로 좀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좀 대문 사진을 되게 좀 중시하는데 요 사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올 여름은 좀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일정상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네, 네, 요 순서대로 좀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의 특징, 요거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커리큘럼 안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솔직히 실감을 못 합니다. 그냥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고등학교 내용보다 중학교 내용보다 고등학교 내용이 어려운 건 맞죠. 그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 선생님도 그렇고 수학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자기 과목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텍스트가 어려워요. 우선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독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중학교 평가 같은 경우는 암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중학교 때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진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평가는 이제 사고력 중심 평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항상 범위 외 지문을 섞어서 냅니다. 뭐 외부 지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범위의 지문을 섞어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제 개념만 좀 정리한 다음에 아예 지문을 다시 써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좀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법 단원이 있어요. 화법. 이제 뭐 공손성의 원리, 뭐 대화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룰을 지켜야 한다. 이거를 가르치는 단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원은 그냥 아이들한테 점수를 주는 단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과 같이 나오는 그 사례들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걸 문제를 출제했냐면은 아예 아이들의 토론이 아니고 그 회의 있죠, 회의. 아이들의 회의를 재편성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사람은 뭐 때문에 어겼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되는 건지 아예 지문을 다시 썼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모의고사 지문 같아가지고 모의고사를 1학년, 2학년, 3학년 거 그리고 사설까지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 학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쓰셨대요. 토의 내용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발표문을 하나 쓰는 것.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학교 선생님이 다 써가지고 그 문제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사고력 중심 평가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아이들은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문, 아까 연계되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념도 이제 아주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주로 내가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는 배운 내용을 다른 거에 적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국어 공부를 하면은 한 3주, 2주, 뭐 시험 2주 전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2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은 그냥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학원에서도 5주를 잡고 가고요. 그리고 직전 대비까지 해가지고 6번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국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낯선 작품을 분석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씩 드릴게요. 중3이에요? 네. 반가워요. 지금 드린 거는 답안지입니다.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예습을 해와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뭐 눈물이나 강우나 곡비나 이런 것들을 수업을 먼저 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인지 감춰진 화자인지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지 정서 및 태도는 어떤 게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대로 표현상 특징까지 적어내는 것.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지 않으면 국어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상당히 힘들다. 그 다음에 네, 고1 국어부터는 이제 학생부가 기록되기 시작하죠. 요 내신 성적이 그대로 다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1 국어 같은 경우는 기초 실력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3학년이죠. 3학년이면은 초등학교 6년에다 중학교 3년 해가지고 지금 9년 공부했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 과정까지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뭐냐? 국어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죠.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지금의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네, 문법과 화법을 다루는 그런 교과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에 대한 기초 실력을 다져놔야 고2, 고3이 돼서도 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학습 습관을 좀 정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 때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해 그러면은 뭐부터 공부해요, 보통? 물어볼게요. 그냥 내가 좀 수업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공부해 그러면 뭐 공부하죠? 학원 숙제? 주로 어떤 숙제? 수학? 수학이나 영어가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는 매일매일 반복 학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학습 습관을 정착하는 시기고, 그리고 국어는 지금 점수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점수를 뒤집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위권 아이들이랑 하위권 아이들의 격차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국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처음부터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국어 성적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지금 뭐 내신 평점이 190점대 후반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시험 보고 나가지고 70점대, 60점대 맞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내신과 수능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뭐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거, 비교하는 거, 보기를 통해서 감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수능에 나와 있는 형태예요. 내신처럼 간단한 문제가 뭐 내신에 있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고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문제가 보기예요, 보기. 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한강여고 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신안고? 신안고 한강여고 같은 경우도 보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많이 쓰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하고 연계하는 것들 상당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자체가 그냥 범위는 이만큼 정해놨는데 시험에 내는 건 이만큼 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외부 지문 끌어오고 또 다른 형태의 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고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자면은 평고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범위가 보통 한 30개 정도 작품 나오거든요. 30개 작품. 한 20개에서 30개 사이로 이제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5지문 썼어요. 범위에서 5지문 쓰고요. 나머지는 다른 거에서 끌어와서 썼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시험 문제 관동별곡을 마지막 부분에, 어머님 관동별곡 아시죠? 관동별곡의 맨 끝부분을 얘들이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끼워가지고 그거를 한 지문으로 구성을 해버렸어요. 관동별곡을. 근데 이 관동별곡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애들이 지금 1학년이잖아요. 중세국어를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세국어로 그대로 실어놓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내포된 의미 뭐가 있는지 풀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평고는 이번에 좀 등급 컷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렇게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 시험 문제가 그 수능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스타일도 그렇게 범위 이만큼 주고 이만큼 출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능 출제하는 방향이랑 똑같거든요. 그 수능 고3이 되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작품들이 한 200작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세 지문을 끌어다가 연계라고 써요. 그게 출제된 범위에서는 50%인데 그 시험지에서는 그게 연계 비율 50%를 맞추는 건데, 그런데 얘들이 이제 어떤 지문이 나올까 이거는 확률이 5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랑 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범위를 많이 잡고 조금 쓰고 다른 지문 끌어다가 비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평소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이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는 어입니다.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글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뭐에 대해 쓴 글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못해요. 되게 지엽적인 정보만 가지고 글을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시간이 점점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정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좀 생소하죠?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글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장면이 연상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 정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자,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봐. 뭐가 떠올라? 자, 산이 있어. 산 앞에 넓은 바위가 있어. 바위에
뭐를 세웠어? 뭐를 지었어? 정자를 하나 지었어. 그 정자 이름이 뭐야? 면왕정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거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이 재미가 없으면은 재미는 도파민 터지는 것만 재미가 아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재미이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글을 좀 재밌게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험 기간에 몰아서 공부하는 거 안 됩니다. 국어는 이제 매일 하는 과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이라도. 1시간이 아니면은 지문을 정하는 거예요. 문학 1개, 비문학 1개. 이렇게 두 지문만 매일매일 읽고 문제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글이 잘 이해된다면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읽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시절에 중요한 거는 요약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요 문장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밑줄 치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도움받고 그 다음에 문단 요약을 해보고 문단 요약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글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글을 제대로 읽으려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국어에서 평가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능력을 평가해요. 얘가 뭘 공부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거든요. 독해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글 제대로 못 읽으면은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뭐다?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감상 중요하죠. 이게 그 작품을 배웠다가 아니고 다른 작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우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부터?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파악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내신할 때 가장 변별을 주는 부분이 학교에서 이제 문법이거든요. 문법 어렵죠. 문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외울 게 많으니까. 그런데 얘가 결국은 점수, 등급을 변별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개념학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문의 변동을 배울 건데 이것을 배웠다면 고3 지문까지 풀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학교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3의 의문의 변동,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실전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법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휘 정리, 그 다음에 문장 구조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단 간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그거 물어보세요. 속도가 중요하냐? 속도 중요하죠. 근데 정확하게 안 읽으면 속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대충 빨리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지문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버리죠. 그래서 속도보다는 우선 정확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점점 글 읽기가 익숙해지면은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우선 뭔가를 알고 있으면은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음 주까지 더 읽어봐라.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지문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문학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이 현대 여기 시 부분이나 소설 부분이나 극수필이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뭘까요? 요거는 퀴즈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뭘까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에서. 문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뭐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인물을 물어봐요. 그래서 시에서도 뭘 물어보냐면은 화자의 정서를 물어봐요. 그죠? 화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럼 주인공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니? 이런 것들 물어봐요. 소재요? 소재 같은 것들도 다 뭐와 관련 있는 거? 인물의 심리와 관련 있는 것들. 이런 소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우선 예비고일 때는 뭐를 할 거냐면은 중학교 문법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1학년 때 품사 배우고, 2학년 때 형태소 배우고, 3학년 때 문장을 배우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고1 문법의 기초가 다져져요. 그리고 얘는 매일매일 할 건데 전날에 배운 거를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냥 문장 하나 써놓고 이거를 형태소 분석해봐, 품사 분석해봐, 이거를 할 거예요. 형태소는 이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물론 기본 개념은 그 전에 이미 다 수업을 한 거를 바탕으로 얘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말을 할 때도 저희 두 분 말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문장을 완벽하게 갖춰서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았어요? 문장 성분들이 여기에 맞게 들어갔는지. 됐죠? 여기 실생활에 많이 써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전 활용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대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문법 유형별 문제 이런 것들을 풀림으로써 좀 문법의 기본기를 좀 다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까지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작품들은 주로 고1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미리 좀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어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얘를 모르고 그냥 글을 읽으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휘, 가장 중요한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장 읽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긴 문장에서 주어가 뭐니? 그러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뭐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단 분석하는 것, 중심 문장 찾고 그러면은 문장 간의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그리고 문단 요약시키고. 그리고 저는 요거 3주 차에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는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독서를, 비문학을 읽을 때 되게 지엽적인 정보들만 파악을 해요. 근데 글을 다 읽고 나가지고 되물어봐요. 제가 되물어봐요.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무슨 문단에 어떤 정보가 있니? 이거는 잘 얘기하거든요. 근데 글 전체의 내용을 몰라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독서 문제도 주제를 벗어나서 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3주에 하는 요 훈련이 3주에 하는 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기본적인 제재별로 지문들을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문에서 좀 파악해야 될 포인트들, 그 다음 사회지문에서 볼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을 보시면은 품사부터 해서 문장 구조,
까지 이런 식으로 8주간 진행을 할 계획이, 8주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희는 우선 데일리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얘는 1일부터 4일차까지는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이렇게 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일차에는 모의고사 한 편을 줘요. 그래서 45문제 통으로 주고, 네, OMR 카드 제출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예비고일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뭐 학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이제 과제해온 것들을 보고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런 자료를 주고 그리고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여름방학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학기 중에 들어오는 1학년 중간고사를 한번 치르고 나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1대1로 상담을 한다 그래도 그 학생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또 진도에 급급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시기, 예비고1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비고1 과정들, 이 시기 동안에 학생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때 있었던 친구들이 가장 오래 가요. 고3 때까지도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또 네, 질문을 하러 오는 친구들,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학생들한테 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상담과 관리는 분기별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고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수업 뒤에 학습 진도와 성적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본 거는 몇 점인지,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는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과제가 좀 부족하다, 뭐 오답을 안 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문자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저랑 이제 이재혁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께 개별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좀 마무리하자면은 고1 국어 어려워집니다. 진짜 어려워집니다.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그죠? 아니, 그리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안 어려워지면 고등학교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각오하고 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가 약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꾸준히 안 하면은 떨어져요. 그리고 네, 저희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맞춤 코칭으로 그렇게 국어 실력을 완성해 가도록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저희 상담 및 등록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상담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화번호율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동안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학원에 오거든요. 만약에 그 시간 중에 좀 급하게 상담하실 거라든가 아니면은 학생하고 함께 오셔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학원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요약을 하자면은 고등학교 국어는 결국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은 딱 이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가 이제 생활 습관이 되려면은 약 49일, 네, 한 7주, 6주에서 7주 정도의 꾸준한 반복을 해야지 그게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해놓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학교 가면은 이제 야자 같은 거 할 거거든요. 야자할 때 국어 공부 시간을 아예 따로 잡아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습관을 잡는 기간, 딱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더 이제 저는 오늘 또 이제 바로 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상담이 어렵고 상담하실 좀 학생과 함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커넬학원 영어과 팀장 진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곳이 이제 커넬학원에서 지금 제가 팀장 맡고 있고 평택고 1, 2, 3학년 내신 영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도 이제 재종반이 있거든요. 재수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하고 있고 안성 이투스 기숙학원에서도 영어과 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치동 이제 휘문고 1학년 내신 영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이제 고교 학점제로 변하고 나서 영어 시험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예비 고1들 중3들에게 어떤 조언을 항상 드렸냐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혹시 학생들은 쳐봤어요? 쳐봤죠? 그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영어 모의고사 이제 선행이 이제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한 8, 90점 정도 받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고1을 들어가면 내신 시험을 이제 치룰 때 유리할 것이다. 준비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불문율처럼 가르치고 수업을 해왔는데요. 지금 고교 학점제로 변하고 나서 이제 1등급이 이제 10%로 바뀌었죠. 등급 구간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학습 부담을 이제 완화하려고 이제 만든 제도긴 한데 오히려 이제 그 10% 안에 들어가기 게임으로 변해서 학교들에서 지금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냐면 원래 공교육을 제가 그렇게 큰 비난은 하진 않는데 일단 평택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고3 수능 영어가 고1 1학기 때 나와요. 내신 시험 자료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이때까지 치러봤던 학습에서 공부했던 게 중학교 교과서로 공부하잖아요. 길어봐야 이제 뭐 글자 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이렇게 한 지문을 혹시 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거가 하나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막 한 12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중학교 교과서로 치면 중학교 교과서 이제 한 과에 이제 부지문 한 2개 정도 분량이면 그 과가 한 60과 70과가 들어간다. 한 50과? 60과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로 늘어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암기를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변형을 안 하고 그대로 출제를 하면 난이도가 이제 또 애들이 이제 등급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지 변형까지 일으켜요. 같은 지문에 제재만 따서 다른 거를 갖고 온다든지 글에 이제 전반부 35%만 남겨놓고 65%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주변 학교 중에서 이제 내신 학교 범위, 이제 내신 시험 범위가 작다고 하는 은혜고나 뭐 효명고 이런 것들 있죠. 창조고 이런 것들도 원래는 모의고사가 안 들어갔었어요. 아예 모의고사 안 들어가고 교과서 2과만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모조리 전부 다 고등학교 이제 부교재가 다 들어가요.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 20개, 30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교 학점제로 변하면서 고등학교 내신 이제 문제가 다 어려워졌다. 공부하기, 준비하기 힘들고 어려워졌다. 근데 그 이유를 저도 이제 강사인데 이제 곰곰이 이해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니까 일단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 고사, 2차 고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0%를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가 영어 이제 1등급 받는 애들 10%가 그때쯤에 이제 고정값을 주고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나머지 학년들을 가르쳐 보니까 지금 제가 평택고 1, 2, 3학년 수업 다 하지 않습니까? 변동이 잘 안 일어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등급이 고착화된 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영어 공부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최적기인 게 일단 지금 제가 문법부터 얘기를 해놨어요. 왜 문법부터 얘기를 해놨냐면요. 문법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문법이 시험 이제 지문 범위가 작잖아요. 범위가 작으니까 문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애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 용법 물어보잖아요. 맞죠? 뭐 완료인지 경험인지 계속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물어볼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완료 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현재 완료 들어갈 자리인지 과거 시제인지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디테일이 줄어듭니다. 문법은 오히려 물어보는 내용이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점수상 객관식으로 치면 서술형 주관식은 빼고 객관식으로 따지면 점수가 8점에서 10점 안짝이에요. 애들이 느끼기에 서술형은 그냥 뭐 외우거나 쓰는 능력, 뭐 문법이랑 별개로 생각하고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점수가 8점에서 1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을 챙기기보다는 나머지 수능형 변형 문제라도 그거라도 맞춰서 점수를 60, 70점대나 80점대를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이야말로,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야말로 이 중학교 문법이랑 고등학교 문법으로 전환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데 지금처럼 디테일한 게 아니라 크게 나올 부분만 챙겨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학원 프로그램으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법은 어떻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마지막이다. 아무리 공부를 할 시간을 줘도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하고 뭐 과학하고 사회 한다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수능, 영어, 독해 공부하지 문법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는 한번 압축적으로 하고 겨울방학 때는 애들한테 제가 레스트라고 해요. 마지막 영문법이라고 부릅니다. 할 시간이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지금 예비 고1이 아니라 고2, 고3 다른 자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 문법 안 해. 바로 대답할 거거든요. 문법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중요 메시지였습니다. 문법을 고등학교에 맞춰서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1주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문 해석인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여름방학은 1주차, 2주차, 3주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학기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4주차부터 8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름방학 1단계를 전환 집중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정형 영문법입니다. 이게 중학교보다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반드시 나오는 9개 9대 문법이 있어요. 자, 뭐 형식부터 도치까지인데 여튼 이거를 이제 체계화 시키는 거야. 요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문법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틀려요. 옛날에 중학교 때 문법이 디테일하니까 그 단원에 맞는 문법이잖아요. 이번에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 한다 얘들아. 그리고 뭐 애주 동등 비교한다 하고 단원 문법 있죠. 그거 위주로 나오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큰 틀로 9개를 완벽하게 항상 상시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언어다 보니까 계속 반복을 안 해주면 실력이 이제 기억이 안 나겠죠. 영문법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키우는 학생들 중에 서머나 이제 윈터 때 온 학생들이 사실 문법 제일 잘하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머지 중간에 뭐 이제 중간고사 치고 오거나 이런 애들은 문법을 봐줄 시간이 없어요. 봐주고 싶어도 얘가 할 의지도 없고 얘가 의지 있고 나도 의지 있어도 수학하고 딴 게 미진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안 나요. 그래서 문법을 일단 크게 정리한다. 두 번째. 자, 문법은 그러면 일단 객관식 점수로는 9점에서 많으면 10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90점. 자, 서술형이 한 20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빼면 30점. 그럼 70점이 수능형 문제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수능형 문제에 대한 이제 뭘까요? 이제 능력이라고 할까? 이게 본문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저번에 시험이 어려웠으면 본문을 공부하면은 그걸 변형해도 내용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대로 정답을 고르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변형이 안 일어난 겁니다. 선지는 달라져요. 근데 제가 키운 학생들을 보니까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갈 때 단어를 많이 안 외우고 오면 어떤 현상이냐. 선생님, 지문 다 이해가고 빈칸 내용에 한글로 선생님이 쓰라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쓰겠는데 선지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선지는 지문 변형이 안 일어나도 선지는 다른 걸 써야 되니까 영어 단어가.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선생님 단어 수준은 어디까지 외워야 됩니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희 어차피 이투스 계열의 이제 학원을 제가 많이 출강하니까 이투스 계열로 설명드리면 대치동에서
경기고 숙명여고는 이투스 이제 워드 마스터라는 단어장을 고1 때 씁니다. 고1 때 학교 시험했어요. 쓰는데 첫 번째 그 앞에 게 수능 2000을 쓰고 뒤에는 원래 하이퍼 2000이었는데 하이스트 2000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고1에 1학년 때 다 써요. 1학년 때 내신에 그 단어를 시험에 다 그냥 씁니다. 그 정도로 혹시라도 암기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단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최소한 선지 단어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어 기준까지 정해드렸어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그리고 하이스트 2000 그거 두 거는 단어가 이제 50강 정도 되고 한 단원에 40강이니까 아마 2000개씩에서 한 4000개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단어를 한 3회독, 4회독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최소 단어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그 정도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단어는 이제 내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수능식 실력이 필요한데 이게 단어도 알고 내신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줬어요. 학원 측에서.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습득했으니까 애들이 다 맞춘단 말입니다. 변형 문제도 풀고 많이 할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1등급 퍼센트가 10%를 넘어. 야, 이거 뭔가 변별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는 무조건 변형을 일으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냥 내가 이번에 뭐 삼엽충 얘기가 나왔어. 그럼 삼엽충 얘기만 있고 딴 얘기야. 주제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달라요. 그냥 그걸 이제 연계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사실 기본 실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영어 문법을 딱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것만 정해서 딱 외우고 단어력을 채우고 나면 그런 변형이 됐다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수능 영어를 쳐서 점수를 받아내는 실력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는 신한고가 시험이 좀 쉽게 나왔거든요. 원래 평고 신한고가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평택고를 보내고 싶은 이제 만약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평택고는 고3 수능 영어를 시간 재고 쳤을 때 80점을 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바로 1등급 바로 나온다고 제가 보장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택고를 가시겠다. 특히 신한고를 가시겠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일단 수능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 재고 풀어야 돼요. 시간 재고 풀었을 때 80점을 넘기는 실력을 만들고 가면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기준이 빡빡한 거예요. 지금 애들 중학교 교과서 이런 짧은 단문을 보다가 갑자기 고1 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3 겁니다. 왜냐하면 교재 자체가 고3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이제 한광고나 한광여고를 가겠다. 그러면 고1 거 모의고사를 쳤을 때는 한 8, 90점 나오고 고2 거 정도 쳤을 때는 그래도 7, 80점은 나오는 실력을 만들고 가면 그래도 갔을 때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올 겁니다. 기준이 좀 완화됐죠? 자, 요 정도 기준은 완화해드렸습니다. 신한고나 평택고를 내가 가겠다. 자녀분을 보내겠다. 내가 가겠다. 그러면 고3 수능 영어를 80점을 넘기는 실력을 가지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강고나 한강여고를 가겠다. 남학생이면 한강고, 여학생이면 한강여고 보내겠다. 그러면 고2 모의고사 정도를 7, 80점 받는 성적으로 받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저희 애는 중학교 때 영어가 A입니다. A예요. 항상 A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가서 대비가 아예 안 돼요. 그런 학생들이 가서 대비가 되는 곳들이 사실 은혜고나 창조고인데 거기조차도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시험이 다 어려워졌어요. 요거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불안감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행은 필수입니다, 영어는. 그리고 그거는 학교 측에서 1학년 1학기 때 이미 등급을 고정시키려는 의도가 이미 전국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래는 평고가 시험을 잘 만들었습니다. 수능형으로 제일 잘 만들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조금 수능에서 벗어나는 유형으로 조금 어렵게 이제 조금 별로로 나왔었는데 요새 이제 저도 쓰고 수능 출제 기관에서 쓰고 학교 선생님들도 쓰시는 AI를 쓰시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 상향 퀄리티가 다 상향됐어요. 문제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시키고 수능하게 내고 하는 것들이 퀄리티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뭐 옛날에 신앙고는 이랬어 이런 트렌드가 많이 사라졌어요. 전부 다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좋아졌고 수능 영어 실력 자체를 키워서 가는 게 어느 학교를 가든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지금 입학할 때 옛날에는 공부 좀 하면 평고 신앙고를 갔었는데 이제는 내신 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은혜고도 가고 창조고도 가고 지금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이제 공부를 무조건 잘한다 못한다도 이제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근데 시험은 여전히 옛날 그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되고 있다. 아직은 평고도 이번에 미달라고 힘들었지만 시험은 여전히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정형 영문법 이걸로 중학교 때랑 다른 고등학교 때만 나오는 걸 딱 정리합니다. 더도 말고 더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덜 하는 것도 안 돼요. 딱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제 문법을 연결해서 구문으로 바꾸는 걸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만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법은 여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주차하고 3주차. 자,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게 뭐 국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이면 두 개 뭐 대립 대조로 짜인 글의 두 축 포차, 원인과 결과와 관계, 문제 해결 구조, 범주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양과 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오늘 설명 다 드리면 시간 너무 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패턴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도 쉽고 내신 정보를 요약하고 공부할 때도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 여름방학까지는 3주 차거든요. 요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확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보 포인트로 문제도 풀고 제가 지금 만들어드린 문법 체계는 대치동 고교 뭐 진선여고라든지 이런 내신 어법 문제가 다 첨부돼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제공될 어법 체계는. 근데 어렵게 낸 게 아니라 간단하게 OX로 만들어놨어요. OX로 만들어놔서 고등학교 때도 반드시 다뤄봐야 될 건 다 다뤄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또 8주차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1, 고2 모의고사. 한강고, 한강여고를 가실 거면 요까지 프로그램은 꼭 이제 클리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교재, 영문법 교재랑 제가 예문 표현집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을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앞쪽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설명은 요까지 드리고 지금 수능 영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고나 이런 데 가실 거면 굉장히 어려워졌다. 옛날에는 고1 모의고사를 8, 90 받으면 괜찮은 실력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몇몇 학교는 바로 고1 때 고3 지문이 나오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커넬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예비고1 수학과 발표를 담당하게 된 이제 강사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오늘 발표에 이제 앞서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커넬학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내신 수학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예비고1 수학 이제 강의까지 같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크게 중점은 이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제 8주 동안 예비고1 친구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요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볼 것이냐. 가장 첫 번째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이죠. 예비고1 친구들이 이제 겪게 될 교육과정이 다음과 같은데 이것과 예비고1 이제 어떤 것들을 학습해 나가게 될지 이제 중요한 변화점은 어떤 게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요.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고 그럼 예비고1이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커리큘럼과 이제 간략한 수업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2022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개정이 되면서 많은 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주요 과목인 공통과목이라는 것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과목 대신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라는 과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실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것들을 각각 2학기에 나눠서 이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대수,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요것들이 크게 수능에 출제되는 이제 직접 출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심화 선택 과목이다 해가지고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뭐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 수학과 인공지능 수학은 그냥 앞에 있는 과목이 이제 복습 단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미적분과 기하는 보통 이제 이과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과목을 딱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요 세 과목만 수능 출제 과목이면 1학년 때 배우는 이 공통수학 1, 2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요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직접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만을 묻는 문제는 절대 출제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간접 출제는 얼마든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3년의 수학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되게 탄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실상 무너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같이 이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2학년에 올라간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분명 문제 단원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단원인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모르면 하나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그걸 가장 어려워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우는 내용 수능에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다고는 얘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의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무엇이냐? 이제 5등급제로 등급제가 이제 변화했다는 점을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1등급에 속하는 친구들이 이제 전체 학년의 1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대략 한 30명의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연도들에 비해서 사실상 1등급이 되기가 쉬워졌다라고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점은 또 뭐냐면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 느끼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사실상 1등급에 들어가기 쉬워졌어 라는 말도 맞지만, 이제 2등급이 되면 기존 등급제로 따졌을 때 한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제 공통수학 1과 2라는 이제 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공통수학 1이 이제 1학기 과목, 그리고 공통수학 2가 2학기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학기 과목은 보시면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경우의 수랑 밑에 있는 행렬이라는 단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여기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됐다는 점인데, 사실 이 친구가 2009년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사라졌던 단원인데 거의 한 13년 만에 다시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가볍게 많이 이제 격가지를 쳐대고 이제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없는 내용이고요. 그에 반해서 2학기 때 배우는 공통수학 2의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있는 1단원에 해당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상당히 무게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게 통째로 여기 1학기 과목에 있던 것들인데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2학기 과목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말인즉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2학기 때 무게감 있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예습을 보통 공통수학 1까지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그 2학기를 앞두고 이제 공통수학 2를 예습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 딱 이 과목을 마주하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2학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예비고1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좀 잘 보냈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공통수학 2라는 과목을 이제 1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1학년 예비고1에서 이제 바로 앞둔 그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2를 꼭 학습해보고 들어가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너희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느끼는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때 꼭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공통수학 1도 처음 하고 공통수학 2도 처음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여름방학 때 1학기 과목을 한 번쯤은 학습을 해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2학기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친구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라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수학 1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지금 학습하면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명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학습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약간의 특징을 좀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이니까 얼마 전에 치렀던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수학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공통수학 1에 있는 1단원과 2단원 내용들이 중학교 3학년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 여기 다항식과 인수분해 단원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차 방정식 단원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으로, 2차 함수 단원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제 완벽히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저희 한국의 이제 교육과정에 흔히들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발전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놓친 게 있다면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이제 다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조금 선행이 약간 부담감이 좀 적은 단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중등수학과 그럼 고등수학의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다방면으로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실 단원 자체의 난이도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문항간의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단순히 그냥 연산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무작정 외우고 있던 그런 암기식으로 외우고 있던 해설법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기서 내가 사용해야 할 개념 무엇인지 등을 가장 먼저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제 주요한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그걸 조금 이제 도와드리고자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표면적인 사고만으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은 사고력을 좀 요구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반적으로 분량이 많이 늘어나요. 앞에서 보셨듯이 사실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다 통틀은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치면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사실상 전체적인 그냥 분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배가량 그냥 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이제 또는 이 수학 문제 풀이에 소요해야 되는 시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너희들이 투자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에 투자하는 만큼 실력은 자연스레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비고1이 이제 여름방학을 어떻게 좀 보내야지 앞에 말씀드린 것들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올해 이제 여름방학,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 거의 한 8주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학습 목표를 조금 설정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방학 내에 어디까지 완료할 것인가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시간이 조금씩은 이제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 고등학생의 학습량은 사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당장 지금부터 오늘 하루 동안 10시간을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학생들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학습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공통수학 1을 이제 예습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어디까지 끝낼 것인지, 그럼 하루에 어디까지 풀면 좋을지 이런 세부적인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을 도와줄 항목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특정한 공식을 암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사실 국어 과목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들 하는데 수학도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서 이 문제의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뭘까?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까? 크게는 뭐 함수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런 숫자를 줬을까? 등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설계하는 연습을 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공통수학 1이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했으면 겨울방학 때 할 때 또 까먹고 또 현행할 때 또 까먹고 시험 볼 때 또 까먹고 까먹기가 되게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그걸 잊기 전에 다시 복습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오답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학원 교재를 천천히 풀어나갔으면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다른 문제집을 하나 더 갖고 와서 이번에는 이거 다시 풀어나가기 시작하자 하면서 약간 잊혀져 갈 때쯤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주고 하는 이런 반복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의 이제 학원 수업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총 8주차에 거쳐서 어디까지 학습을 하냐면 이제 3단원 부등식 단원의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 뒤에 있는 이제 경우의 수와 행렬은 이제 사실상 되게 되게 분량이 되게 적은 파트에 해당이 돼서 일단은 주요 단원인 총 여기까지의 단원을 선정을 했고요. 이제 매주 이제 2시간씩 주 2회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단원의 다항식 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방정식 전까지 저희 지금 여름방학이 총 3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3주 동안 저기까지 나간 뒤에 이제 학기에 들어가서 방정식부터 부등식 파트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학기 들어가면 사실 학생들 이제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목도 마무리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천천히 이제 분량을 잡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수업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차시 복습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직전 차시에 학생들별로 이제 과제가 나갔을 거예요. 그 과제를 이제 점검하면서 모르는 문제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몰랐고 이제 어떤 문제 해설이 필요한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해서 그 문제를 취합한 뒤에 이제 해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수업 도중에 이제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이제 풀이를 하고 이제 해설 과정까지 마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2시간 안에 완성이 되는데 사실상 일주일에 2회 2시간 학습, 만약에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만 하고 하는 반복적인 학습은 사실 학생들의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뭘 붙였냐? 아까 보시면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1시에서 3시까지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3시부터 4시까지 이제 1시간의 시간 동안 학생들별로 아마 개별적인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을 시간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 3시 뒤에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조금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사실 학원 교재 말고도 이제 부차적으로 필요한 교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학원 교재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부가적으로 풀릴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학원 교재가 잘 풀려 하면 조금 더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 클리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학생들 개별적으로 요즘은 어떤 게 어려운지, 만약에 문제를 틀린다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는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학원 수업 시간에 민망해서 못 물어본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부가적으로 이 시간에 좀 봐주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뒤에 한 4시 정도까지는 여유 시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피드백은 이제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과의 되게 끊임없는 소통이 학생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고민은 무엇인지, 어떤 게 필요한지 등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알아내는 게 제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과제를
이제 주게 된다면 이제 개인별로 이제 과제는 개별적으로 주게 될 것 같고요. 수업 직후에 이제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개별 피드백도 한 뒤에 만약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이제 학부모님들과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저희 학원에서의 큰 목표는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수학의 내용 중에서 이제 미흡한 부분이나 혹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덜 점검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공통수학 1을 이제 완벽하게 예습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두겠고요. 두 번째, 까먹기 쉬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 점을 이제 겨울방학까지 이제 길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등수학, 사실 고등수학으로의 난이도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담당 교사 또는 강사와의 원활한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를 위해서 이제 피드백 시간을 넣어놨고요. 이를 이제 학생들과 잘 활용하면서 이제 방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